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 2km까지 25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1km 앞 영동대교 남단에서 군자교 성수 사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전방 1.7km까지 24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2.5km까지 27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앞 영동대교 남단에서 군자교 성수 사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터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
1.3km까지 25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앞 영동대교 남단에서 군자교 성수 사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오후 7시입니다.
전방 1.2km까지 21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8차 범행,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무반 범죄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 범인도 이춘재다라는 결론을 오늘 잠정적으로 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과거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죠. 자백했다 다 그랬는데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그렇습니다. 근거는 먼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춘재가 8차 범행도 자신이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과거 범행 현장 사진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니까 이제 그게 맞다는 결론을 이르렀다는 거죠. 경찰은 특히 이춘재가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은 물론 집과 방 구조 그리고 침입 경로, 시신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 진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범인이 아니면은 도저히 모를 내용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이 된 집은 이춘재의 중학교 1년 후배가 살던 집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사한 뒤에 외지 사람들이 이사 와서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춘재는 열려 있는 대문으로 침입을 했고 양말을 손에 낀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속옷과 관련한 진술에서 앞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의 진술하고 결정적 차이가 났다는 게
이제 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요? 이춘재는 당시 피해자의 속옷을 뒤집어서 다시 입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데요. 과거 경찰의 수사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 전방 사진을 1.1km까지 16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반면 윤모 씨의 증언은 이런 상황들을 뒷받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춘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범인으로 억울한 옥살이 했다는 그 윤모 씨 조금 다리가 불편한 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책상을 또 집에 담을 넘어서 침입했다 이런 게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때요? 과거 현장 검증 사진을 보면은 윤모 씨가 책상을 양손으로 짚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혀 있고 담을 넘는 신용을 하는 사진도 이렇게 쭉 있는데 당시에 이제 윤모 씨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또 장갑을 착용했다든지 하는 진술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구심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춘재가 양말을 벗어서 양손을 끼고 맨발로 들어가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이 오히려 이 현장 상황을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책상 위에서는 왼쪽 발가락, 오른쪽 뒤꿈치 등에 이 맨발 자국 3개가 발견이 됐다는 것이고 또 경찰이 국가수의 범행 당시 사진을 재감정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범행 흔적도 맨손으로 한 게 아닐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춘재의 증언이 다시 현장 상황을 더 잘 설명한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 억울한 옥살이한 윤모 씨는 재심 신청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뭘 공개했다고? 이 과거 신문 조서를 공개한 건데요.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1989년 당시에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사 이 2건과 피해자 신문 조서 3건 그리고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등을 이제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의 윤모 씨 진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건데 윤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 상황들하고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서가 작성된 이유에 대해서 이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경찰이 준 정보대로 윤모 씨가 진술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윤모 씨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을 본 뒤에 이 조서들을 보면 윤모 씨가 조서에 담긴 것과 같은 구체적이고 풍부한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했을 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경찰이 참 무서운 수사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서운 수사? 그렇습니다. 고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경찰이 고문을 했다라는 윤모 씨 주장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이제 수사 진행 중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요. 과거 경찰관들은 윤모 씨가 범인이라는 국가수 수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윤모 씨를 고문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수사를 더 해봐야 된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또 윤모 씨가 진범으로 지목되는 근거가 됐던 과거 국가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찰은 윤모 씨가 최근 재심을 청구한 만큼 재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시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항목은 이미 늦었다는 최후 통첩. 북한 얘기죠, 금강산?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최후 통첩을 했는데 남한 당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서 좀 강한 비난을 담은 기사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신들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국제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남측에 이제 낡은 시설물들을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뭐 창의적 해법을 언급한다든지 실무회담 제안 이런 것들로 답을 해와서 지난 10월 29일과 또 지난 6일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통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남측이 어떤 깊이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된다든지 공동점검단이 방문을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이제 반응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지난달 11일 부질없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시설 철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철거를 단행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 이 사실이 이제 공개한 겁니다. 네. 그동안 우리 측에 보낸 그 문서를 하나하나 다 공개해버린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빠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금강산 관광 개발은 남측이 전혀 상관할 바 아니고 그럴 자격도 상실했다라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금강산은 남북의 어떤 공유물이 아니고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적 장소도 아니다라면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고 보란듯이 훌륭하게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좀 진행되는 상황들을 같이 봐야 이제 결론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제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무서워서 지난 10여 년간 뭐 금강산 관광시설들을 방치하던 남측이 이제야 다시 끼워달라고 청탁하는 건 뭐 가련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그리고 또 아무런 전제 조건에 대가 없이 잠시 후 금강산 좌회전입니다. 아량도 베풀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사태 규정인 거다. 전방 1.3km까지 14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실효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든지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냉담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네. 통일부는 뭐라고 합니까?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 처리해야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오늘 밝혔는데요. 또 기업과 정부의 시설 및 장비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분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북한의 최후 통첩을 정부가 한 나흘 동안 이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밝혀진 셈인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협상 중인 사안을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수석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어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을 좀 부차적 문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본적 해결책을 다시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또 스웨덴이 자국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다시 한번 개최하자는 초청 의사를 10월 말을 전후해서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또 오늘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지금 미국 가 있죠? 이 현지 시간 14일 워싱턴 포스트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과 미국이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올림픽 휴전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다는 겁니다. 일본도 이제 북한의 군사력과 핵능력을 깊이 우려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다라는 이제 해설인데요. 이런 좀 여러 아이디어와 수단이 좀 테이블에 올라가는 흐름이 있는 거는 또 한편에서 분명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난다면 남북 경협의 기회도 뭐 다시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이런 기대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답하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대학교 정관용 특임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사자키 이번 일주일 동안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정부 각 분야별 정책 평가하고 후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 정책 조언 들어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죠.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 사법개혁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그 양승태 대법원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셨던 분, 지금은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시는 변호사 이탄희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유명해져서 이탄희 그러면 다 알죠, 사람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원 일상생활 바뀌고 행정처로 발령 냈더니 사표를 내서 그때부터 사법농단이 그 이야기 시작되게 된 이탄희 판사 맞는 거잖아요. 예, 그죠? 틀린 말은 없죠. 네. 지금 어느 소속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곳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예. 거기는 그럼 주로 어떤 사건들 해요? 저희가 수임료를 안 받고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뭐 의뢰인들 경제적 능력 이런 거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사회적 소수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치에 맞는 사건들 찾아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요. 많을 때도 있고요. 또 뭐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많을 때도 있고. 판사 하실 때보다는 일이 좀 줄었겠네요. 판사가 일이 되게 많다면서요? 근데 예전에도 그거 한번 누가 여쭤보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좀 일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여긴 또 여기 나름대로 또 일이 많죠, 사실. 보람은 더 있으세요? 다 각자의 보람이 있죠. 뭐 저는 제가 꼭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어서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이 되신 건 얼마 전이죠? 9월 30일 날 저희가 출범을 했으니까 예.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조국 장관이 가면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원래 있었다면서요? 일기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 전 장관 계실 때 박상기 네. 장관 계실 때 네. 1기가 있었고요. 예. 이번에 이제 2기가 출범을 했는데 장관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 위원회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꼭 저희 규정상 임기가 있습니다. 아.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해산을 하고 네. 다음 년 구성 이런 식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 되신 거네. 예, 그거 그렇죠. 해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제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서초동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검찰을 외치고 그러기 좀 전이었고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슈로 더 부각되기
이전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제의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판사 출신 위원이 좀 필요하다. 검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 검사 출신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발 떨어져서 보면서도 이 사법기관들의 내부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판사 출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사면 형사 사건을 맡게 되면 검찰과 500m 앞 영동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 잠실대교 방면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첫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문제점도 있고 안 하는지 알게 되죠. 이제 잘 아는 건 알게 되는 거죠. 거기서 다루는 300m 앞 영동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 잠실대교 방면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첫 번째 오른쪽 길입니다. 사법부 쪽은 더 이상 못 다루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니까 있죠. 예. 사법부 개혁 문제는 본인 스스로 사표 내고 나오고 뭐 이러면서 네. 사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또 정리하실 기회는 있었을 것이고. 예, 그때 뭐 여기서도 제가 한번 인터뷰했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이제 문재인 전반기 정치를 평가하는 그런 자리고 하니까 네.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왜 사법개혁, 법무, 검찰, 사법부까지 그 개혁이 왜 필요한 거예요? 잠시 후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예전에 받으면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다시 재판을 한번 받아보시면 안다. 우리가 이제 예. 몸이 한번 아프면 예. 의료 시스템 문제라든가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적인 소명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재판을 한번 받아보고 수사를 한번 받아보면 그 개혁의 필요성을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뭐 수사나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와닿는 면이 적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논의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이미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내가 감정을 잘 투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들을 통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어떤 것이구나, 재판을 받는 상황이 어떤 것이구나, 이미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필요성을 국민들이 못 느끼는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국민들은 느끼고 계신데 이제 사법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응을 못하는 게 문제죠. 한 사회에서 검찰 그리고 법원이 하는 맡게 되는 역할, 우리와 같은 이 사건 분립 법률 체계에서 네. 그럼 그야말로 이 사회에 잘못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인가, 네.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그 처벌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 이 모든 것의 기준을 다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잠시 후 왼쪽 그 도로입니다. 공적인 확인 절차라고 하는 게 예.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에 대한 불신도 되게 높고 또 이제 뭐 정치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양산이 되면서 어떤 정쟁의 대상이 돼버리면 사실관계가 뭔지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시선 돌리기를 통해서 잘 모호해지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뭐냐 따지는 이런 대표적인 게 서로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때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그걸 또 좀 나름 정치력을 발휘해서 정리하고 푸는 게 정치의 역할인데 우린 반대로 정치권이 모든 걸 사법부에다 갖다 들이밀잖아요. 그런 대안이 굉장히 크죠. 그죠? 예, 그 정치의 사법화라고 그러니까요. 부르고 있습니다. 전방 5.4km까지 28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뭐가 사실이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한 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하고 뭐 이런 그 기준과 사리분별 판단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좀 믿을만해. 그러려면 법원도 믿고 검찰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뢰도가 얼마 정도 돼요? 최근에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OECD에서 2019년도에 사법 신뢰도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했대요. 예. 그 보고서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법원과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신뢰도가 37개 나라에서 꼴찌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대법원이 이건 법원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해서 아마 항의를 해서 실제로 인쇄되는 페이퍼는 안 실렸나 본데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지금. 꼴찌. 예. 그럼 여기서 1등한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뭐 제가 이번 해에 어떤 300m 앞에 사고 다발 그렇죠. 구간입니다. 주로 어느 유럽 쪽? 현재 주행도로는 강변북로입니다. 사업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뭐 독일 또 북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아무래도 투명성 면에서 복지국가하고 비슷하네요, 그것도. 그렇죠. 네. 뭐 근데 꼭 복지 자체하고 연결되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작용이 투명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투명하다.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법 행정, 두 번째는 재판인데요. 사법 행정의 측면에서 일단 우리는 사실상 판사들이 사법 행정을 독점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시민들이 알기가 어렵잖아요. 뭐 그렇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징계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5월달인가요? 대법원장이 66명의 비의사실 통보 대상 판사 중에서 32명에 대해서는 뭐 시효를 경과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면책을 하고 결국은 이제 10명만 징계 청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예.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통보만 받았을 뿐이지.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농단 관련해서 맞습니다. 거기에 예. 연루되고 주도적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로 조사된 그렇죠. 그 66명을 징계하라고 한 건데 네. 딱 10명만 징계 청구가 되어 있다. 근데 그렇죠. 그게 누구누구고 뭔지 세세한 내용은 모른다. 모르죠. 그리고 어떤 심지어 시사평론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한 번도 없는 거죠. 예.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그 담당하는 이제 실무자가 윤리감사관인데요. 윤리감사관한테 최소한 국민들이 아니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예. 어떤 기준이 이렇게 됐냐? 근데 기준 자체가 질문할 기회 자체가 이제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법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인사나 어떤 징계나 이런 걸 포함한 사법 행정 자체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해요. 판사들이 주도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요? 그렇죠. 오. 예. 왜냐하면 사법 행정 자체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걸 판사들이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판사들의 엘리트라고 해서 법원 일은 판사님들이 하셔야죠. 근데 사실 이런 문화지만 선진국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사법 행정이니까 행정 전문가들, 학자들, 뭐 시민들, 변호사들 예, 이런 예. 사람들이 참여해서 행정이 직접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대법원에 있는 법원 행정처라는 조직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판사들이 가면 그게 엘리트 코스라잖아요. 네. 판사들이 그렇게 대규모로 법원 행정처에 진출하게 된 게 유신 때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뭐 아주 드물게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네. 있었을 뿐이지 네. 그렇게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장 어떤 비서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 필요해서 그 당시 어떤 정권이나 대법원장의 전방 임무를 위해서 4.9km까지 23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시켰던 거 아니에요? 그런 관련 보고서 쓰라고 시켰던 거잖아요. 근데 그 다른 판사들이 어떻게 이제 했던 거잖아요. 그거만은 그런 의미. 행정의 투명성의 정도, 시민 참여의 정도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그렇죠. 제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판 절차 자체도 우리랑 달리 굉장히 투명화되어 있어요. 일단 재판 기록 자체가요 녹음을 하는 나라가 많고요. 녹음을 안 하더라도 거의 이제 속기록 수준으로 기록을 다 해놔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판사가 하는 말을 녹음을 잘 안 할 뿐더러 종이를 적어놓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 5분, 10분 이야기를 해도 두세 줄로 그냥 구독 문자로 적어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기록도 약하고. 판결문도 완전 공개가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판결문 공개 정도도 우리나라 굉장히 약한 편이죠. 원래 그거 다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요. 그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공개를 안 하니까. 그 결정권을 법관이 갖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것도 사실은 판결문 공개하는 것도 사법행정이니까요. 판사들이 기존에 했으니까 사법행정을 결국 판사들이 다 정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런 사법행정 자체는 수요자가 시민들이거든요. 그렇죠. 판사는 어찌 보면 사법행정에 있어서는 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체일 수도 있는 거예요. 판결문 공개한다고 판사들이 좋아질 게 없잖아요. 내 판결 다 공개돼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면 내가 잘못한 일들 가지고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고, 판사 입장에 사실 숨기고 싶은 거죠. 그런 판사들한테 판결문 공개 연구를 맡기는 것 자체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법관 내에서의 이른바 이 승진 서열 구조 이런 거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오래됐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죠. 점차 나아지고는 있는데요. 당장 이제 고등부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이미 존재하는 부장판사들은 그렇다 치고 새롭게 이제 발령이 나는 고등법원에 발령나는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동등하게 재판장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정비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회 발령을 내서 이런 상태. 그리고 선진국의 그런 나라들 중에는 판사도 투표로 뽑는 데도 있다고요. 영미과들이 좀 그런 좀 도움이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후보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너무 정치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판사를 선거로 직접 뽑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하는 사람들도 그러게 많이 말이에요.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그 나라의 어떤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화가 가능하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요. 솔직히 저도 보편적인 제도는 이제 판사 선발을 할 때 위원회를 꾸립니다. 위원회. 네, 그래서 아까 사법행정에 있어서 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예. 마찬가지로 예. 판사를 선출하는 위원회도 판사들이 주도하지 않고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판사가 되고 나면 그 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사람들도 국민들이니까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판사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진행자께서도 나는 이런 사람한테 재판받고 싶다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예, 있잖아요. 예.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는데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선진국들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는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네. 뭐 20몇 살 그 어린 나이에 네. 사법연수원 갓 졸업해서 그것도 성적이 제일 좋은 사람 전부 판사로 이랬잖아요. 그래 왔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공부는 잘하는데 세상 물정은 잘 모르는 젊은이들, 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들이 판사였죠. 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얼마 전부터 제도를 바꿔서 네, 변호사 하던 사람, 뭐 교수 하던 분들도 네, 일정 경력 되면 판사를 뽑는 식으로 바뀌었죠. 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그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몇 년 경력을 요구하죠? 202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미래에는 그 이제 법조 일어나가 완성이 되면 10년 경력을 요하고요. 그 전 단계에서 이제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 네. 그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바람직합니다. 도입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원래 그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다양한 직업적 배경,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예. 들어가서 사업부 자체를 좀 토론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그렇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전방 그 법조 3.3km까지 19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판사들이 기존 전방 판사들이 또 뽑아 3.3km까지 19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여전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법관 인사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비상임기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는 못하고 지금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주로 판사 뽑는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데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죠. 예. 그래서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판사가 되고 있는지 알겠어요. 알기가 어려워요. 다양한 경력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 전문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면 네. 기존에 그냥 딱 그 제가 말한 공부는 잘하고 세상 물정 모르면서 바로 판사가 돼서 그냥 그 조직 내에서 쭉 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를 보면 네. 저도 이제 29에 만으로 29에 판사가 돼서 한 11년 정도 판사 생활을 하고 30대를 거기서 다 보낸 거죠. 이제 나와서 세상을 보니까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이 몰랐구나 그렇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예.
뭐 에피소드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판사들은 착각을 하는 게 당사자들이 재판을 하는 도중에 나한테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가 내가 선고를 하고 나서 판사가 좀 편파적이었다 라고 뒤늦게 문제 제기를 하면 저 사람 사실은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결과를 보고 나중에 불만을 푸는 거다. 그래서 저 문제 제기는 진정성이 없다. 판사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막상 변호사가 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말 못했던 맞습니다.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근데 당연 그걸 몰라요? 그 당연한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하하. 왜냐면 그 입장에 서보질 않았어요. 또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외부에서 뽑는 판사들 중에 서울대 출신이 그렇게 많고 네. 김현장 출신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저도 사실 그걸 이제 법률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예. 최근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이제 경력법관이 된 경우들 한 30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10% 이상이 이제 한국법 출신입니다. 김현장?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판사들이 전국으로 흩어지는데요. 네. 그 전국으로 흩어진 판사의 10분의 1이 한 변호사 법원에. 사무실 출신이라는 거니까요. 그거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사법부가 편향적으로 구성된다는 외관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후관예우의 문제를 다 정관예우가 아니라 후관예우. 이 후관예우라고 하는 건 뭐 아직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현실화됐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요. 한 사무실에서 이제 꾸준하게 판사가 많이 나오다 보면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들이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아, 나 이제 몇 년 차니까 나 판사에 지원해야 되겠다. 각자 예. 의향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의 평가에 따라서 이 사람은 판사가 될 것 같다. 아니,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가려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해당 목펌에서는 이 판사가 될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되지? 예.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랑 어떤 관계를 맺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사법부 특히 법원 쪽 개혁 과제들 쭉왜 또 그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지 얘기해봤고 요즘 뭐 워낙 화두가 돼 있는 검찰 개혁은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법원 징계보다 검찰 쪽이 훨씬 징계가 더 미온적이지 않나요? 비슷한가요? 도징계 징계 그러니까 그걸 양적으로 어떻게 비교할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메커니즘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민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제 식구 감싸기인 거고요. 저희들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조직 논리인 거죠. 이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면 조직의 명예가 실시된다. 그래서 그냥 덮는 거죠. 그리고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감찰, 뭐 징계를 실무를 맡는 기관이 윤리감사관실인데 사실은 여기 판사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판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판사들이 조사를 못 해요. 예. 저도 뭐 사람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꽤 있는데 사실 이제 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능력 부족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의지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김홍영 검사가 스스로 목숨 끊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을 때 뭐 맞았다 이런 진술들도 선배 검사에게 뭐 이렇게 여러 경우 간접적인 내용이 있지만 전방 많이 나왔는데 2.5km까지 뭐 14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나중에 뒤늦게 문제가 되니까 다 이제 사실 처리된 다음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못해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건 확실히 알 수 있죠. 또 권력 집단이고 그러면서 위계 서열이 확고한 조직이면 네. 인권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 내부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상명하복식 이제 또 군대식 문화. 그러면서 그 자체가 권력 기관일 때 네. 그렇죠. 네. 검찰이 그런 거의 대표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그렇게 오랫동안 화두가 된 것이고. 뭐 그냥 그 검사들 내에서도 네. 요즘 뭐 인터뷰나 이런 데 보면 여성 검사들의 경우 자기 임용돼서 뭐 초창기 같은 시절 아직도 여전하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성희롱성 발언은 그냥 기본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술하는 걸 들었거든요. 네.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법무부에 그 당시 이제 미투 사건 문제가 됐을 때 이제 성희롱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그때 꾸려졌었죠.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경험이 있다라고 검사들이 대답을 했었죠. 그랬죠. 네. 여성 검사들에게 맞습니다. 주로. 그죠? 네. 근데 여태까지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참았던 거예요. 말했는데 계속 다 묻힌 거예요. 뭐예요? 말을 못한 경우가 훨씬 많았겠죠. 자, 제가 이제 사법부, 그다음에 검찰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처음부터 다시 쭉 짚는 이유가 잘못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또 무슨 뭐 포토라인 네. 몇 가지만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근본이 뭐예요? 검찰 법무개혁, 사법개혁의 근본이 뭐예요?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9월 30일에 출범했는데 그날 모이자마자 저희가 결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찰개혁의 지향점에 대해서 결의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의됐냐면 검찰개혁은 검사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조직과 문화, 체계를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네. 법원개혁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를 법관은 바로 세우는 거. 그렇습니다. 예. 사법부라고 하는 조직,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너무 커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판사랑 검사는 그냥 그 조직의 구성원에 불과해요. 근데 헌법에 나오는 건 판사고 검사지 사법부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럼 검찰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그 판사와 검사의 본연의 권한이란 뭐예요? 결국 판사는 재판인 것이고요. 네.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법정에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형이 선고되면 형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이 6km 앞까지 직진입니다. 공정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검사가 주체가 돼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대다수의 어떤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검사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들에서 검사가 주체가 된다라기보다는 사실 검찰 조직이 주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조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조직의 명을 받아. 그렇죠. 결국은 수뇌부에서 어떤 사건을 우리가 아주 몰입해서 수사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거기에 얼만큼 인력을 투자할 거고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이고 이런 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소수의 윗사람들의 이해관계, 그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뭐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직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어떤 이해관계 투사된다는 거죠. 그걸 없애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법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결론한 걸 보면 네. 사법부라고 하는 그 조직의 논리로 특정 재판을 선고를 늦춰라, 뭐 땡겨라, 뭐 맞습니다. 이런 판결 자료 이유도 바뀌고 이런 자료를 참고해서 판결해라, 뭐 네. 간섭하는 거죠. 판결 직접 첨삭한 적도 있고 네. 네. 그거는 판사의 기본 권한을 침해한 거죠, 조직이. 침해한 거죠. 근데 침해했다는 인식조차 없는 거죠. 한 몸이라고 느껴버렸으니까. 근데 그럼 판사 조직, 그리고 검찰, 검사 조직은 네. 국민을 위하지 않죠. 국민을 위해야죠. 네. 근데 조직은 사실은 그냥 판사와 검사도 이제 단독 관청이고 판사는 이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요.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여 있는 어떤 연합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그런 연합체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피라미드 같은 어떤 위계 조직으로 만들어버렸죠.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만드니까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권한을 계속 확대하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고 이런 것들에 몰입하게 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럼 판사도 검사도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자율성, 독립성 그런 존중을 해주면 그분들은 국민을 향해 갑니까? 책임도 물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한 결국 판사와 검사의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들을 독립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절반이고요. 그 독립시켜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공정하게 행사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 연결점이 중요하죠. 그걸 연결시키기 위해서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사법 행정에도 시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검사들에 대해서도 뭐 감찰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고 법무부를 탈검찰화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 권한도 실질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나누는 차원의 네. 지금 수사권 조정, 네. 뭐 공수처 네. 이런 거 필요한 거고. 맞습니다. 그래,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분야 다 합해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일단 저는 전제를 해야 될 것은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정부
정부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뭐 법권 탄핵 같은 경우에 국회가 해야 될 일이었던 거고요. 예. 법권 징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책임이 누구냐 이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뭐 상황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하자. 이 전제에서 얘기해 보자면 사실 썩 만족스럽지는 않죠. 예. 말씀드린 대로 법원 개혁과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법관과 검사를 바로 세우는 거고, 예. 바로 세운 다음에 그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작동하도록 예. 만드는 건데, 예. 두 가지 다 사실은 제대로 됐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가 중간중간에 되면서 지향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순간순간 좀 흐릿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지향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개정 사안이에요. 예, 법원 행정 자체를 없애는 건 법률 개정 사항이죠. 맞습니다. 그 사법개혁, 사법부를 어떻게 개혁하겠다고 해서 법률안이 지금 나와 있죠. 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제 여야 각각 이제 제출이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제출한 적이 있고 그거에 법률로 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공수처하고 검경수사권 같은 것도 법률로 가 있고, 그건 뭐 어차피 여야가 협의해서 네. 국회가 최종 도장을 어떻게 찍어주느냐 논의해야 할 문제고, 그것 외에 이번에 드러났지만 대통령 조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검찰개혁 차원에서 뭐 특수부를 대폭 줄인다, 네, 심야 수사 못하게 한다, 뭐 한다 등등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슷하게 사법부 개혁도 많죠. 그렇죠. 네. 그건 대통령령이에요, 뭐. 대법원 규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법원 규칙. 개혁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법률로서 제가 계속 위원회를 강조하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법률로 권한을 주면 돼요. 그러고 나면 한 번 그렇게 법을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위원회에서 규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알겠어요. 재판부에 제출한 거. 아니, 그런데 아무튼 네. 지금 국회가 잘 가동 안 돼서 문제다라고 자꾸 하니까 네. 법률이 개정됐어야만 하는 거지 놔두더라고요.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것들이 많았었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2년 반 동안 왜 안 한 거고 왜 못하는 거야? 답답해지고 해서 참 답답한데 그 법원 같은 경우를 보면 2년 됐습니다. 지금 법원장들 취임하시고 첫해 2018년 정도까지는 세운문단 사건이 워낙 컸으니까 그 사건을 조사하고 뭐 수사하고 처벌하고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도개혁 좀 되겠다고 그냥 의미를 한다 치고 2019년에 이제 어쨌든 이 사건이 연초에 종결이 됐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재판 시작했으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10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 대법원이 나온 데서 어쨌든 저로서 소박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했고 앞으로는 우리 제도개혁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딱 그 시점 제도개혁이 실종되고 있어요. 저도 그 대목에서 참 안타까우면서 문재인 정부가 특히나 아마 노무현 대통령에서 하니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남달랐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발탁한 대법원장 김명수, 그들이 발탁한 검찰총장 민무, 한 분은 전직이고 한 분은 현직이라고 그렇게 보니까 이 놈들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를 조금 초반에 가졌었는데 지난해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이 사람과 모두 배울 수가 없다는 걸 인간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업무는 있었잖아요. 지금 국장관인데 정부에 와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방향과 개혁에 대한 계획을 무섭다는 거예요. 차리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의문을 느낀 것은 일단은 법무부가 어쨌든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무부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검찰의 의견을 듣는 것뿐이죠. 근데 실제로 법무부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다 검사죠. 그게 사실은 정말 큰 이제 장애 요소로
그분들 개개인들의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존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사실 검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쪽은 그렇고 그 법원, 부분을 해야지 이게 됩니다. 법원의 김명수 대법원 법원은 그런 문제는 아니죠. 본인 사실은 법원은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 출신도 아니고 평생 재판만 해왔던 분이라고 스스로를 했던 분이잖아요. 저는 뭐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 의식과 감정적인 답답함 이런 부분은 그대로 공유하고요, 공감하고 하도 나이가 좀 아쉽죠. 정말 아쉽죠. 너무너무 아쉽죠. 왜 대법원장이 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요즘 제기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되었는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과업이 중요한 것인데요, 공식으로 가지고. 저는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만 돌아가면 나름 문재인 정부도 대법원장 후보군 중에서 딱 그 시점에 검찰총장 후보군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라도 자기들하고 개혁적 코드가 맞다고 해서 뽑은 분들일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게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완전히 잘못한 거고 나름 하려고 했는데 사법부 안에 고위법관 중에서 고르고 골라도 겨우 이 정도. 검찰 고위직 중에서 고르고 골라도 겨우 이 정도. 전 이만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 이제 국민들께서 듣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 아니, 안 더 되냐? 뒤집어야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사실 어찌 보면 법원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마치 그분들이 스스로 개혁을 해줘야지만이 개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왜 검찰 내부를 조용한 겁니까? 왜 법원 내부를 조용한 겁니까? 왜 판사들은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개혁의 대상은 개혁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못하죠. 예, 그래서 개혁은 어디까지나 외부에서 할 수